안녕하세요. 평양 안테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남한의 간첩이었다. 남한의 수파였다. 이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남한에서 파견한, 즉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간첩이었다. 수파였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그 남한에 와서 이제 그 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한의 그 드라마나 또 영화나 그런 걸 보게 되면 북한 관련된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북한의 이게 난파 간첩들이 이제 활동하는 이야기, 뭐, 북한에서 난파가 돼서 남한에 와서 어떤 그 누구와 어떤 사랑을 하는 러브 스토리, 뭐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90년대 말에 그 나온 영화 쉬리,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나온 영화 JSA 공동구역,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드라마 같은 거는 아이리스, 또 최근에 현빈이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파견한 그런 그 난파 간첩들, 그런 간첩들에 대한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 북한에 파견한 그런 간첩들, 그런 스파이, 즉 슈미트에 대한 이야기는 왜 없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1980년대 그 초까지만 해도 이 북한과 남한의 그런 정보력, 특히 슈미트로 하면 말하자면 사람이 해당 적 지역에 가서 파견돼서 거기서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의 전체 개념을 슈미트라고 하는데요. 또 이 밖에 여러 가지 첩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 위성으로 이제 적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걸 포착하는 과학 첩보, 뭐 그런 IT 첩보, 뭐 컴퓨터로 상대방의 그 적의 그 전산 시스템 본부를 습격하는 그런 해킹,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직접 해당 적 진지에 들어가서 어떤 조직망을 구축해서 어떤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통틀어 슈미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슈미트에 있어서는 80년대까지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 6.25 전쟁 시기에 그때 이제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미군과 대한민국 저기 국방부를 포함한 다국적 그 연합군이 북한을 압록강까지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뭐 거의 이길 뻔했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에서 마오쩌딩이 거의 한 60만 명의 그런 병력을 이제 파견해서 거의 100만에 가까운 병력이 다시 이제 뭐 사람 숫자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군과 우리 대한민국 그저께 군인들이 후퇴를 했는데, 그때 후퇴하면서 그 새로운 작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작전을 위해서 후방에다 굉장히 많은 그런 스파이들을 이제 배치해 놓았던 거죠. 뭐 간첩, 뭐 특수부대,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스파이들을 이제 파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군이 후퇴했는데, 원래는 미군이 다시 이제 그 작전을 해서 다시 북한을 탈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이제 그 북한 땅에 이제 뿌린 거죠. 그런데 미군이 이제 한 2년 뒤에 이제 남과 북이 군사 정전 협정에서 6월 25일 날
이제 휴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간첩들은 이제 기다린 거죠. 다음에는 분명히 미군들이 이제 가면서 이야기했거든. 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북한 영화에도 나옵니다. 예, 북한 첩보 영화에서 그 나오는데 미군이 돌아가면서 진달래 꽃이 필 때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봄에 진달래 꽃이 필 때 오겠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간첩들이 기다리는데 한 2년 전에 전쟁이 끝나서 남과 북이 갑자기 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첩들이 이제 다시 뭐 38선이 막혔으니까 넘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북한 전 지역에 이제 그 슈미투들이 이제 그게 다 숨어 있었죠. 그 김일성이가 이제 그 전쟁 끝난 다음에 너무 간첩들이 많으니까 이거 뭐 대낮에도 막 총 들고 막 와서 그냥 막 그 습격하고 마을 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간첩 투쟁을 벌립니다. 왜냐하면 반간첩과의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그 간첩을 작지한 모든 조직과 그런 첩보란을 다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보다 북한 그 TV나 라디오 거기로 계속 간첩 잡는 그런 간첩 신고, 간첩을 잡는 방법 그런 프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북한 영화도 그때 당시 가장 지금도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바로 간첩 잡는 반탐 영화가 굉장히 북한에 인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예전에 옛날에 나오는 뭐 박쥐의 서굴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매화꽃은 떨어졌다. 뭐 숨길 수 없는 정체, 그리고 수상한 전파, 어? 뭐 어느 한 해안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반탐 영화들이 나왔고 그 영화들이 굉장히 북한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서 간첩을 잡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북한 전 지역에 반간첩 학교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을 그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또 간첩 잡는 방법, 간첩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그 배워주는 학교, 그 스쿨 학교가 북한 전 지역에 있었죠. 그걸 북한 말로 하면 반간첩 투쟁 전람관 그런 건물에다가 이제 그걸 다 배치해가지고 이제 학생들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육받는 거죠. 뭐 간첩 잡는 방법, 그리고 뭐 그동안 잡은 간첩들에 대한 그 경험, 또 그들이 쓰던 물건, 뭐 무전기, 뭐 권총 그런 걸 다 진열해 놓고 이제 그걸 교육시키는 거죠. 그 정도로 김일성이가 간첩에 대한 그 딜레마, 굉장히 그 아킬레스가 건이 이제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거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간첩을 많이 잡긴 잡았는데 그래도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간첩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북한에 살 때 그런 간첩 잡는 그런 영화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 저 역시 어릴 때 간첩을 잡아서 공개 처형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 뭐 여기 북한에 살았던 탈북자들은 그런 사형장에 공개 처형장에 굉장히 많이 가서 보았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간첩이 많았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간첩이 많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파견된 그런 영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남한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왜 그런 게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남한에서 북한에 파견된 그 간첩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간첩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류장식입니다. 류장식. 예. 이 사람의 이름은 북한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뭐 비공개적으로 북한은 모든 그런 그 거물급 간첩을 잡거나 그런 것들을 뭐 그 신문과 언론에 방송을 안 합니다. 뭐 체제 불안을 뭐 느낀다고 해서.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는 거죠. 웬만한 탈북자 중에서 웬만한 분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디테일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간첩이 그 슈미트가 어떻게 북한에 파견되었고, 어떤 활동을 하였고, 어떻게 적발되었고, 어떻게 처형되었고,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그 부분들은 이제 모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앞서 먼저 이 북한의 그 첩보 조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평양에 살면서 제가 들었던 그런 듣고 제가 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북한의 첩보 그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차후에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그 기회를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그 첩보 조직은 일명 그 미국의 CIAC, 남한의 지금 국가정보원, 그런 정보원과 비슷한 북한 첩보 조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을 북한은 내부적으로 주황당 사모청사라고 합니다. 주황당 사모청사. 북한에서는 뭐 한국처럼 국정원, CIC, CIA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왜? 다 비밀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부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 첩보 조직의 그 총칭을, 통틀어 그 명칭을 주황당 사모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모청사라고 부르냐? 평양시에는 북한의 그 핵심 부서가 세 개의 북한을 이제 컨트롤하는, 북한의 말하면 그 컨트롤 타워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주황당 조직이 하나는 주황당 조직부.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가 이제 직접 그 근무를 하는, 와서 이제 업무를 보는 그 본부당 그 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시 중구역에 그 청사가 있는데, 이 본부당 청사를 1호 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2호 청사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호 청사는 평양시 그 모란봉 구역에 김일성 종합대학, 우리 집이 그 근처에 있었는데요. 김일성 종합대학 바로 밑에 그 주황당 3호 청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 관광지인 모란봉이 이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3호 청사 안에 북한의 모든 첩보 조직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조직이 그게 엄청 큽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조직 안에 그 4개의 그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 우리가 여러 번 자주 언론에 나오는 그 통전부, 세 번째는 대외연락부, 네 번째는 이제 작전부. 4개 부서가 있죠. 여기서 사회문화부, 통전부, 대외연락부, 요 3개 부서가 이제 남한과 해외에 있는 그런 간첩, 그런 슈미트 첩보망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전부는 뭐하냐? 이 작전부는 그 3개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리하면 이제 공장원을 해당 그 적후에, 적 지역에 파견하거나, 뭐 적 지역을 하면 이제 남한 내지 이제 미국이나 해외 지역에 일단은 그 사람을 일단 파견해야 되니까, 간첩을 그 파견할 때 그 필요한 모든 그런 그 지원들, 리하면 뭐 서류, 여권을 위조하거나, 뭐 가짜 화폐를 찍거나, 무전기를 이제 소형 무전기를 만들거나, 그리고 또 남한 같은 경우에는 해상 침투를 하는 경우에 잠수함을 띄워서 바다로 이제 보내거나 전투하거나, 뭐 그런 지원, 또 거기에 이제 공작원 양성, 그 3개 부서에서 필요한 그 슈미트 간첩들을 양성하는 그 학교, 대학도 이제 그 작전부가 가지고 있고, 통신, 그러니까 그 해외에 파견된 그
간첩들과 이제 교신을 할 때 필요한 그 통신 부서가 다 그 안에 작전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작전부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작전부와 통전부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어요. 통전부는 주로 이제 뭐 남북 경협이나 뭐 겉으로 보이기는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는 남북 뭐 경협이나 여러 가지 뭐 그 이제 해외 대외 사업을 그런 할 때 많은 정면에 나섰는데 사실은 이 핵심 그런 조직은 다 그 밑에 숨어 있습니다. 예. 작전부도 우리가 뭐 작전부 이름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잠수함 이제 침투 사건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남한에 있었던 무장 공비나 그런 것들이 다 작전부와 관련된 그런 부서가 그런 조직입니다. 물론 뭐 그 인민무력부 안에도 국방부에도 그 있긴 있지만은 잠깐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주황당 3호 총산에 그 이제 북한 첩보기관 다 있고 또 별도로 군부에도 이제 국방부에도 한국으로 하면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인민무력부에도 그 자체로 또 정찰총국이라는 첩보 조직이 있는 거죠. 뭐 한국도 뭐 우리 대한민국도 같죠. 국가정보원이 있고 또 이 국방부에 뭐 국군 정보사 죄송합니다. 국군 정보사가 있고 또 기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북한도 역시 핵심 기본적인 그 메인 컨트롤은 이제 사무총석하고 이제 뭐 그 국가안전보위부나 또 이런 그런 인민무력부, 국방부의 또 자체로 또 이런 정보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뭐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이 유장식이가 이 북한의 그 사무총사라는 그 북한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 사람이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정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간첩들을 잡았죠. 왜? 자기가 파견하니까. 간첩들을 파견하는 그 부사의 책임자.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무총사 당비서, 당석이 한 거죠. 그 당석이 뭐냐? 북한말로 당비서인데 그 당비서가 그 세 개 부서의 이런 그 부장들, 과장들, 심지어 그 공장원들의 모든 그 인사권 그리고 또 처벌권 그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첩보 조직에 이제 있었는데 일단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사람이 북한에 침투가 됐을까?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그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또 이제 나가서 그 북한에 있는 그 청년 조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에 가면요, 두 개의 큰 한인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북한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저청년, 북한에서는 청년, 제일조선인 청년연합회 그 한인 조직이 있고 또 남한에서 컨트롤하는 민단계 한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건 민단계라고 하는데 북한 말로는. 근데 이 저청년계에서 이제 매마다 김일성이가 이제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저청년 조직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첩보들 입수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방위청이 있고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고 또 일본하고 남한 사이에 뭐 정보기관들 사이에 정보 교류를 하고 또 일본을 통해서 간첩들을 쉽게 북한에 또 파견할 수 있고 그런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북한으로 봤을 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청년 조직의 최고 수장이 이름이 한덕수입니다. 그 최고 바로 이 사람인데 사진에 보시면 여기 아래에 그 한덕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김일성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거의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중앙당에 있을 때는 그 두 사람이 거의 단둘이 있을 때는 그냥 호영호적 하면서 말을 놓고 서로 이제 그 한덕수가 이제 김일성한테 형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서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김일성이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술. 한덕수도 역시 이제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은 그 김일성이가 술 한잔 하면서 동생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동생, 내가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있어. 형님, 그게 뭡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국제혁명과 세계혁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내 주위에 있는 그 놈들은 전부 그 옛날에 내가 빨리산 투쟁할 때 투쟁하거나 6.25 때 총이나 잘 쏘던 놈들이거나, 예? 그러나 총질이 하던 쉽게 말하면 총질이나 하던 놈이거나, 또 그냥 노가다 하거나 농사하던 놈들이 내 주위에 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외 첩보 사업을 좀 하고 또 해외 외교 사업을 좀 하자고 해도 일단 영어도 모르고, 예? 그리고 국제 정세에 깜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주위에 좀 믿을만하고, 그런 좀,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많고 그런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을 하나 좀 나한테 좀 보내줄 수 없냐? 그러니까 한덕수가, 형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내가 아끼는 후배인데 일본 그 동경대학을 졸업하고 영어하고 외국에 굉장히 능통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굉장히 또 해외 국제 정세야 그런 세계 그런 정치, 경제 그런데 굉장히 밝고, 또 중요한 거는 믿을만 합니다. 이 사람은, 내 후배는 굉장히 신념과 의지,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고, 굉장히 그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장군님께서 내 후배를 믿고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래? 그러면 언제 보낼 수 있냐?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한 2년 정도 그 사람을 더 검토해보고 그때 제가 그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일성이와 한덕수하고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한덕수가 그때부터 그 김일성이한테 보낼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그 검토를 한번 또 해봐야, 자기가 믿는 후배지만은 그래도 검토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실제 북한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할지 또 그 사람 또 의향도 또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지금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북한하고 일본하고는 이 공식적인 그런 이 통신 채널이 없어요. 그래서 무전으로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데, 이 북한하고 김일성이하고 한덕수 우장하고 이제 교신하는 그 교신 내용을 이제 미국 CIA가 감청을 한 거죠. 예. 감청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지. 2년 정도 지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한덕수가 북한에 보낸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미국 CIA하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협력을 해서 이제 그 똑같은 사람을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체형이 비슷한 사람을 또 그 사람하고 똑같이 성형수술을 해서 그 사람을 대략 2년 정도 계속 진짜 그 유장시기를 계속 트래킹하는 거예요. 트래킹. 계속 미행하는 거예요. 미행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 습관, 또 그 사람의 쉽게 말씀드리면 걷는 거, 뛰는 거, 얼굴 표정, 무엇을 먹는지, 잠을 잘 때는 어떻게 자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다 조사를 해서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가짜 유장식을 이제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약속대로 이제 한덕수가 이제 김일성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장군님,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 그럼 보내라. 그래서 이 사람을 배에 태우고, 그 당시엔 뭐 일본하고 북한하고는 이제 정기 그 국제 그 항로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게 없죠. 그래서 그, 그 배로 이제 그 유장시키를 이제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공해상에서 이제 그 유장시키를 납치하는 거죠. 납치하고 다른 가짜 유장시키를 거기에 심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배가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 유장시키가 가짜 유장시키가 김일성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다음 순서에서 이제 그 가짜 유장시키가 어떻게 북한에서 활동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